여러분들 안녕.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있죠?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맞아요. 이제 오늘이 2024년이니까 광복으로부터 7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업을 하고 11시에 우리 현충탑에서 광복절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서둘러서 수업 마치는 대로 광복절 행사에 참여를 하고 다시 학원에 오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비록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머릿속에서 조금 떠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약 10년간의 시간이었었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까지 이 조선사회의 골머리를 아프게 했었던 세도정치기 3대에 걸쳐가지고 특정 세도 가문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 세도 정치를 끝내게 되는 인물이 누구였어? 흥선대원군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 정치 플러스 그리고 개혁하기 위해서 일단은 비변사를 혁파하고, 그쵸? 비변사를 혁파하고, 그리고 붕당의 근거지였었던 서원을 정리했었다. 전국에 사익서원 47개만을 남겨놓고 다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세도가문 축출, 특히 안동김씨. 왜 안동김씨야? 언제 때 실권을 쥐고 있었던 게 안동김씨니까? 마지막 철종, 그쵸? 철종 때 이 정계를 꽉 쥐고 있었던 안동김씨 세도가문을 축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축출. 그리고 개혁정치 하면은 빼먹을 수가 없는 거. 우리 세도정치기 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힘들었었죠? 그렇지. 삼정의 문란.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삼정의 문란도 다시 바르게 돌려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삼정은 전정, 군정, 환정. 세금을 내는 제도가 문란해진다라는 게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 세도 정치기 때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되면서, 그죠?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되면서 관직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관직은 기간제 아이템이라 그랬었죠. 기간제 아이템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이 기간제일 때 최대한 어떻게 한다?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일명, 소위 본전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관직을 사고 관직이 된 사람들이 막 무자비하게 세금을 막 걷어들이려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전정, 토지에 대한 세금과 그리고 군정, 군정이 뭐예요? 군역에 대한 세금이었었죠. 조선사회는 법제적으로 양천제, 그래서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성들은 원래 조선 전기에는 다 군대를 가야 했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제 5군형 체제가 자리 잡게 되면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됐었어. 원래는 군포를 2필씩 냈었는데 이것을 영조께서 1년에 한 필로 시원하게 탕감해 주셨던 거. 무슨 법이죠? 맞아요. 균역법이었었죠. 균역법을 시행했었는데 그 균역법마저도 어떻게 되는 거야? 문란해지는 거야. 16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한테도 군포를 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아이?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내게 하거나, 아니면 이웃사람, 도망간 이웃사람의 군포도 이웃이라는 명분으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군포를 내야 됐었던 거, 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환정. 원래는 환곡이라고 불리었었던 것인데, 환곡, 춘대 추납이죠. 그쵸? 우리 1학기 때 배웠었을 텐데, 고구려의 고국천왕께서
진대법이라고 해가지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빈민 구제 정책. 이 진대법을 계승해 와서 고려 때도 이제 흑창이라고 해가지고 진대법을 계승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래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조선 후기에 이 세도 정책이 때는요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 되게 되면서 백성들을 가장 괴롭게 했었던 게 바로 환정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자, 전정은 토지에 대한 세금입니다. 근데 이 토지에 대한 세금이 문란해지자 이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한다. 일명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를 진짜 지주가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걸맞는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했었던 게 바로 전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군정입니다. 군정 때 이 군정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 요렇게 수치제도를 개편했는데 양반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양반한테도 세금을 내게 했기 때문이에요. 조선 역사 500년에서 정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내게 했었던 호포제. 환정은요, 개인의 창고를 열어라. 사창제, 요렇게 실시했었다. 흥선대원군 되게 잘한 거 많다, 그치? 근데 흥선대원군이 민심을 크게 잃었었던 사건. 첫 번째는 경복궁 중건. 다시 이제 왕실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왜냐면 세도 정치 때 왕보다 누구의 권한이 더 강했지? 사실 세두 가문들이 더 강했었지. 왕들은 거의 허수아비, 종이 인형에 불과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을 다시 중건해서 그동안 실추되었었던 왕실의 권위를 올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뭐가 필요해? 자재도 필요해, 노동력도 필요해, 또 뭐도 필요해? 그렇지, 돈까지 필요해. 그래서 시행했었던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반의 묘지림도 벌목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돈이 필요하네요. 원래는 기부금의 형태입니다. 원하면 납부하세요 라고 했었던 원납전. 이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는 거야. 이러면 기부야 아니야?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런 얘기가 있어. 정치를 못할 수는 있어. 하지만 경제를 무너뜨리거나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런 지도자는 사람들이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정말 예민한 부분인데 이 경제를 잘못 건드려버린 거예요. 인플레를 유발해버립니다.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당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가 있다 그러는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면서 이제 민심을 크게 잃게 되었었다. 이 상평통보 하나에 100배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당백전이 실제로 100배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3배, 4배에 그치고 말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동력 징발, 묘지림 벌목, 강제 징수 발행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경복궁 중건까지 하니까 결국에는 백성들의 민심을 크게 잃었었다. 그리고 양반들의 분노도 안 그래도 호포제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여기에서 묘지림 벌목까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많은 이들로부터 민심을 잃게 되었었다. 자, 그때 하나 더 외세의 침입까지. 특히나 1860년대 후반에서부터는 무엇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양선, 모양이 다른 이상한 선이 출몰하게 되는 거야. 자, 이양선이 출몰했었는데 이 순서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1866년 병인년에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러시아를 견제해 줄 것.
요구하게 됐다가 우리가 매몰차게 거절당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당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양반들도 이거 우리 무시하는 겁니다. 네, 일부 선비들이 이거는 잘못됐죠 막 하면서 유생들의 반발이 심했어. 그래서 천주교와 같은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색출을 해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인연애, 천주교 신자들을 대거 박해했었던 사건, 병인 박해.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우리나라 안에서 이 천주교를 믿는 8천여 명의 신도들을 대거 박해했었던 사건, 병인 박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너럴 셔머노 사건. 시기로 따지면 병인 박해가 1월이었었고, 그리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 1866년 같은 연도 7월에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요, 우리가 소위 제너럴 셔머노 소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었죠. 자, 미국의 상선이 어떻게 한 거야? 대동강으로 진입을 해가지고요, 평안도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평양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평양에 국민들과 평양 국민들, 백성과 그리고 이제 당시 평안도 관찰사였었던 박규수 선생님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노략질과 사륙을 자행했었던 제너럴 셔머노를 어떻게 하게 된다? 불태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불태우게 되면서 이제 제너럴 셔머노 사건, 너무 옆으로 길게 했네.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제너럴 셔머노를 소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병인 마켓, 제너럴 셔머노 소각 사건, 그 다음에 병인 양요, 서양 세력이 무엇을 일으켰다? 요란을 일으켰다라고 해가지고 병인 양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연도 1866년 9월에 일어났었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외교장각에 있었던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2만 톤 분필은 누가 다 먹어치웠을까?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무엇을 명분으로? 병인 박해를 구실로 어디로 침입했다? 강화도로 침입했다. 강화도로 침입했었다. 당시 이제 로즈 제독이 강화도로 침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랑 맞서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프랑스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외교장각에 있었던 조선의 의계를 약탈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요, 대여하는 식으로 5년마다 이렇게 다시 갱신해가지고 대여하는 식으로 가져오게 됐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병인 양요, 외교장각에 있었던 조선의 의계를 약탈당했었고, 이때 우리가 멋지게 활약했었던 것도 기억해 주셔야겠죠. 문수산성과 정족산성. 자, 문수산성에서 활약했더니 누굽니까? 그렇지, 한성근. 정족산성은 네, 양현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약 2년 뒤에 이번에는 우리 이 동방예의지국인 동양의 정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어. 그게 바로 그렇지,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이었어요. 오페르트라고 하는 누구? 독일의 상인이 우리나라랑 통상을 요구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페르트, 독일 상인이 우리나라한테 통상을 요구했지만, 앞서 우리가 이 3번의 일을 거쳤던 입장으로서는 통상 요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통상 요구를 거절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었다? 맞아요. 대원군의 아버지이신 충남에 있었던 남원군의 묘를 구굴하려다가 실패하게 되었었다. 이때 우리는 사실 엄청난 충격. 아니, 아무리 그래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부모 형제 건드리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거는 아니지.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야. 천주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천주교에서 원래 서학이라고 서양의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었잖아. 그치? 천주교에서 꼭 지켜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하늘 아래 그러니까 하늘 아래 예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다? 평등하다, 평등사상. 그래서 신본주의 사회였었던 조선에서는 살짝 이 평등사상부터 특히 왕실이나 아니면은 양반들은 어찌 우리가 천민이랑 똑같단 말이냐 하면서 싫어할 수 있어. 여기서 하나 더 양반들이 완전 깜짝 놀라게 되었었던 것은요. 우상숭배 금지. 이천이 당연히 우상숭배 금지하는 거 맞잖아요. 아니 근데 유일신 신앙에서 우상숭배 금지하는 거 당연한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의 명절 때마다 제사를 올리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귀신을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 양반들 입장에서 아니 서양인들은 말이야 부모 형제도 없는 게야? 했는데 이런 일까지 일어났으니까 진짜 대체 서양은 어떤 사람들일까? 서양에 대한 반감이 커졌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제너럴 샤머론 소각 사건으로부터 5년 뒤에 일어났었던 거 무엇? 그렇지. 자, 신미양요 이야기 하면서 1871년에 있었던 일이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미국이 어디로 침입합니까? 미국이 이번에는 자, 프랑스 병인박해 구실 미국이 이번에는 제너럴 샤머논 소각 사건을 구실로 어디로 침입했다? 그렇지, 강화도로 침입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요, 광성부 원래 초지진 함락되고 덕진진 함락되고 우리 광성부까지 밀렸었을 때 우리가 광성부에서 막아내려고 전투를 하게 되었었죠. 자, 광성부에서 누가? 어제현 장군이 활약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제현 장군도 전사를 했었고 그리고 광성무도 결국에는 이제 함락되었었다. 그리고 어제현 장군의 수자기를 약탈당했었다라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미양요는 미국이 이제 후퇴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는 사실상 이제 사상자가 2명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셀 수 없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크게 아니 우리가 이 전투를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서양 세력, 외부적인 세력과는 더 이상 수교도 통상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척화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척화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병인자, 신미립. 병인년에 일어나고 그리고 신미년에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하, 하친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다? 매국이다. 그래서 주하매국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사회는요. 쇄국 정치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라의 문호를 닫는다라는 거. 그래서 외세랑은 더 이상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거. 자, 그래서 요 순서가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나라의 문호를 닫게 되었었는데 당시 이제 면함 최익현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상소를 올리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하야와 관련한 상소문을 올려요. 그러자 이제 흥선대원군 하야하고 1873년부터는 이제 누가 친정을 한다?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는데, 실권은 고종 황제의 아내였었던 왕비 민빈의 집안이 이제 점점 정권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860년, 1870년, 1880년 우리는 더 이상 뭐하면 안 된다? 통상 수교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위정척사 운동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에 우리나라가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평안도 관찰사이자 임술농민분기 당시에 안핵사로 파견되었었던 박규수와 그리고 함께 청나라에 가서 양무운동을 목격했었던 오경식, 그리고 이제 백예정승이라고 불렸었던 중인 출신의 의관이 있었었죠. 유홍기 등의 인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은 우리가 쇄국정치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만 늦어질 뿐이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문호를 열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문호를 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1870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뭐야? 지금 흥선대원군 하야했던 시기가 1873년이잖아. 그치? 자, 3년 뒤, 아니, 불과 2년 뒤에 또 강화도 일대에서 배가 한 척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배가 계속 어슬렁 거리는 게 이상하단 말이야. 그리고 딱 봐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 뭔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와 갈등이 빚어졌었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운유호 사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억울하다는 거야. 야, 우리는 그냥 물 한 잔 얻어 마시려고 거기 갔었던 건데 너네가 먼저 공격했잖아. 무슨 소리야? 너네는 딱 봐도 공격 태세를 갖추고 우리 공격했었잖아. 그래서 우리도 맞서서 공격한 건데 라고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자 결국에는 운유호 사건을 구실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876년에 체결되었었던 무슨 조약? 그렇지,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이라고는 중학교 때까지만 이렇게 강화도 조약이라고 편의상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정식적인 명칭은 조선과 일본이 이제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조일수호 조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일수호 조규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든지 아니면 조일수호 조규 소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일무역 장정이라든지 여러 부속적인 조약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강화도 조약에 있었던 기본적인 내용은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다. 조선은 자주국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이 자주국이라는 이름 뒤에는요, 일본의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을 더 쉽게 침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 있었던 것이 바로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부분이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 측량권. 이 해양 측량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군사적 요충지들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 측량권과 세 번째 치외법권.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일으킨 일본인은요, 우리나라의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영사가 직접 처벌을 한다 그래서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합니다. 영사재판권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 들어갈 것 같아요? 한국의 양, 맞아요. 나 한국 괴담으로 듣고, 갑자기? 네, 맞아요. 항구를 개항하라 그러는데, 부산, 원산, 그리고 인천. 이 세 곳에
항구를 개항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항구를 개방하다, 개항 요구를 하는 것이죠. 부산은요, 경제적인 요충지였었고, 원산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 군사적, 인천은 정치적 요충지의 개방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150일 이내로 수시로 사절단을 파견한다라는 내용 나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이제 조일, 무역, 장정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에 맺어졌던 무역 장정 같은 경우에는 삼무라 그래서 세 가지가 없는 거야. 첫 번째는 무제한 양국 유출, 미국 유출이라고도 합니다. 미국 유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관세, 세 번째는 무항세. 일본 정부 선박인 경우에는, 소속 선박일 경우에는 항구에 대한 세금조차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항세 조항까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개화를 해야 된다, 문호를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통상 개화론자였었던 박규수 선생님도 처음에는 강화도 조약 어쩌면 우리나라의 이 선진적인 문물들을 더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통탄하고 한스러워 하셨다고 하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개화적인 모습으로는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 150일 이내에 수시로 사절단을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사절단을 뭐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신사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수신사로 파견됐던 사람은 김기수, 2차 수신사로 파견됐던 사람은 그렇지 김홍집, 이내 3차 수신사로 파견되는 사람은 박영효라는 인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수신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2차 수신사예요. 자, 1880년대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었던 이 김홍집이 일본으로 갔다가 중국인이었었던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선아 지금 이렇게 급변해가는 세계 정세에서 너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부동왕을 찾아서 남아하는 어디를 견제해야 된대요?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대요. 자, 근데 러시아는 너네가 그렇게 쉽게 견제할래야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선 혼자로는 힘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은 계속 어떻게 지내야 돼? 4대 관계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겠지? 우리 청이 도와줄게. 자, 그리고 하나 더. 또 뭘 이야기했어요? 겸일본. 그리고 동북아시아들끼리 똘똘 뭉쳐야지. 일본이랑도 같이 겸해서.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얘기한다는 거야. 1788년에 새로 만들어진 신흥국가 미국. 우리나라한테는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항요라고 했었던 큰 사건의 주역으로 알고 있는 나라인 미국이랑도 미국의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조선의 유생들 입장에서는요, 미국 처음 듣는데쇼? 나라가 만들어진 지 100년째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100년이에요. 조선이랑은 역사가 다릅니다. 뿌리 없는 나라랑 뿌리 없는 나라랑 우리가 어떻게 같이 겸상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심지어는 러시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러시아랑 어떤 관련이 있다고 갑자기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러시아 견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조정에서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된다? 조미 수후 통상조약을
1882년에 체결하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조미수 통상조약에 있는 내용으로는요, 일단은 치외법권, 그리고 관세부과. 우리는 양심 없게 무관세 이런 거 얘기 안 하지. 관세 낼게. 그리고 이제 조선이랑 다른 나라가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빚어질 때 우리가 가운데서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중조정과 마이너스 최애국 대우.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던 조미수 통상조약, 우리나라가 서양 세력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조약을 맺었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위정적사운동, 아니 문호를 닫는 게 맞았어. 우리나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른 나라들이랑 막 수교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일단은 1860년 주전척화론이라 그래서 위정적사운동에 이제 시발점을 울리는 주전척화론, 전쟁을 주장하고 화치는 배척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이 당시에 이제 3살 때부터 천자문을 다 뗐다고 하는 이학로 선생님과 기정진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학로 선생님의 제자였었던 연암 최익현이 1870년에 다음에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개항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된다. 무엇을 내건다? 일본. 1870년이면 언제야? 조일수호주교 체결했을 때지. 그러니까 조일수교 체결할 때쯤 되니까 아니다. 우리 일본이랑 대체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이냐. 우리 일본도 결국에는 서양 세력이랑 다를 것이 없다. 외양일체론을 내세웠었다. 자, 이렇게 외양일체론을 내세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최익현은 개항에 반대했지만 결국 이제 강화도 조약은 체결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1880년대는요. 김홍준이 가지고 왔었던 조선 책략의 내용에 반대하는 영남학파의 유생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요. 이만손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 개화 반대를 주장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남 유생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상수를 울리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영남 만인소 라고 합니다. 80년대에 이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되는 데 있어가지고 반대했던 건 영남 유생들 뿐만이 아니죠. 홍제학에 이 만원 척사소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과격해가지고 당시 이제 임금이 고종이 쉽게 수용해주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뒤에 이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민구가 왜 안 오지? 자, 우리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80년대 이야기를 했을 때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같은 연도에 뭐가 일어났다? 이무군란이 일어났다 그랬었죠. 이무군란이 일어났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 신식군대. 신식군대 뭐가 있었어? 그렇지, 별기군이 있었는데 이 별기군과 무엇을 했다? 차별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구식군대 간의 이 차별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구식군대들은 모두 못 받았어요. 맞아요. 월급도 못 받았어요. 13개월 동안 밀렸었다 그랬었죠. 그리고 선해청 두봉소 사건으로 밀린 월급을 받았어. 쌀로 받기로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쌀을 받았다? 근데 그 쌀을 열어보니까 모래랑 겨가 잔뜩 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해청 두봉소 사건으로 이제 진짜 구식 군대들이 화가 단단히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식 군대들과 농민이 함께 봉기를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신식 군대를 찾아가게 되는데, 신식 군대들한테도 너네가 지금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식 군대도 여기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신식 군대의 교관이었었던, 벨기군의 교관이었었던 호리무드 레이조를 살해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는 누구를 찾아가요? 흥선 대원군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재집권하게 된다. 요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 80년도에 이제 개화 정책을 보면은 통리 기무화문이라고 해서 개화기구를 설치를 하고, 개화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로운 선진문물들을 수용하고 새로운 개혁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대부분 통리기무화문에서 담당을 했었고, 원래 우리 조선 후기에 군대 체제가 5군형 체제였었는데 이 5군형 체제도 2형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무형, 장어형으로 2형 체제로 바뀌게 되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체제가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었으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 실직하는 군인들이 늘어났겠죠.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었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다 재집권하게 되자 이제 고종과 민비가 청에 도움을 요청하죠. 청에 도움을 요청을 했다. 그러자 청나라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 강화도 조약 당시에 조선은 자주국을 표방한다는 내용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라고 생각했었던 청나라, 기분이 좀 언짢았었잖아요. 그쵸? 기분이 다소 언짢았었던 청나라가 역시 조선은 우리 아니면 안 되나 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라고 그래, 분란이 일어났어, 도와줘야지 하면서 이제 오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청이 군란을 진압하게 되면서 우리나라한테 무엇을 요청? 그렇지, 조약 맺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1882년에는 청나라와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었던 게 무슨 조약?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선생님 뭐가 이렇게 길어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름은 길지만 우리가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기억해줘야 되는 건 5글자. 내지 통상권인 거야. 조선 안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자유롭게, 조선팔도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내지 통상권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지 통상권보다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보다도 일본이 먼저 이제 조약 체결을 요구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굴 죽였다 이거야? 일본인 교관이었었던 이 호리무도 레이저를 살해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야, 무서워가지고 우리 살겠냐? 야, 우리 공사관에도 경비병들 다 주둔시켜놔야지. 아유, 진짜 무서워가지고 조선에 살겠어? 이런 이야기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재물포조야. 사람을 죽였으니 배상금을 지불할 것. 그리고 일본 공사관, 영사관에 경비견을 주둔하겠다. 경비병을 주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2년 뒤였었던 1884년. 사실 이때부터 이제 개화파들, 우리도 개화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개화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여러 나라들을 겪어보니까 개화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개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빨간색 펜, 빨간색 펜. 자, 빨간색으로 급진개화파와 그리고 온건개화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급진계합파와 온건계합파가 있었다. 급진계합파 하면은 딱 떠올려줘야 되는 인물,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급진계와 5인방을 떠올려 줄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급진계합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보고 우리도 이들처럼 해야 된다.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은 뭐 했어? 입헌군주제 했잖아. 그래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최초의 입헌군주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메이지 유신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자, 근데 이 온건계합파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을 이야기했냐? 대부분 이제 민시 세력들이 많았었어. 그러면 민시 세력이 많다라는 것은 지금 민비가 누구야? 고종의 아내, 즉 왕비잖아. 그러면 왕실 체제가 무너지는 걸 원할까? 아니면은 왕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걸 원할까? 왕의 힘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거야. 왜냐면 자신들의 권력의 기반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고 개화하는 거는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조선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이 봉건사회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양의 신식 무기 기술만을 어떻게 한다? 수용한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온건계합파였었다.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처럼 할 건데 청나라처럼 할 거래. 청나라에 무엇을 보고 배우겠대? 양무운동을 보고 배우겠대. 양무운동, 서양의 무기, 신식 무기 기술은 수용을 해온다라고 했었던 아편전쟁 이후에 전개되었었던 되게 장시간 동안 전개되었었던 운동이었었잖아요. 비록 이제 청일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더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이 양무운동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을 내세웠어요.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신식 무기 기술만을 어떻게 한다? 수용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중체서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체서용, 우리도 조선의 체제는 그대로 놓고 서양의 무기기술만을 수용해 오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전기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온건계합파였습니다. 급진계합파의 입지는 사실 누구라도 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의 이 뛰어난 이 양반 교수, 자제들이었었지만 그래도 온건계합파의 입지를 이기는 어려웠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때 급진계합파가 크게 창피를 당했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다? 급진계합파의 김옥균이 차원 도입을 실패했어. 약간 큰 소리 떵떵 쳤는데 나 일본에 연출도 많고 나 김옥균이야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아예 이제 실패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원래 이제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양에 비해 가지고는 정말 소량이었었고 미국의 도움을 받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차관 도입을 실패하게 되자 이제 급진계합파의 입지가 확실히 더 낮아지게 되었겠죠. 이때 김옥균과 당시 일본인 영사였었던 이 다케조의 신이지로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무엇을 구상을 하게 되냐? 이렇게 된 거 안 되겠다. 우리가 정변이라도 일으켜야지. 아니면은 진짜 온건계합파의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정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어떻게 하게 된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온건계합파들을 탄압,
실제로 많은 온건기아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맞은편에서 오정총국 이제 우체국 맞은편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민가가 막 불에 타더니 이제 쑥대밭이 되었었단 말이야. 이 당시에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이 명성황후한테 굉장히 예쁨을 받았었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이야? 이럴 줄 알았어. 김옥균 말이야. 계속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정치생활 끝났다고 들었는데 왜 자꾸 어슬렁거려? 하면서 딱 나왔는데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야? 영희가 왜 그래? 칼에 맞았어요. 칼에 맞아서 하니까 안 된다고 민혁이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들쳐업고 막 찾아가게 되는 게 누구였었냐? 선교사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었어요. 그래서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자그마한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극적으로 치료를 받은 끝에 민영님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명성황후가 그게 너무 고마운 나머지 자신의 예쁜 사촌 조카를 살려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우 진짜 다행이다, 알렌 고마워요 하면서 병원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바로 강혜원. 들어봤나요? 강혜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윽고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건데요. 바로 오늘날의 연세대 병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런 역사들이 다 있단다, 얘들아. 서울대 학교도 우리가 일제감정기 하면은 어떻게 서울대 학교가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오정총국 개국축하연과 온건기아파를 탄압했었던 그런 일들. 그래서 탄압을 해서 일단 고종이랑 명성황후를 당장 궁실, 왕실로부터 좀 피난을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적고 협소하기는 했지만, 지금 온건기아파가, 급진기아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건기아파가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거를 누가 믿지 않았을까? 명성황후는 믿지 않겠지. 그들이 정변을 일으킬 명분이 없는데, 왜지 뭔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왕이 보는 앞에서 이 아끼는 온건기아파 신하들을 죽이는 모습까지 보여주니까 이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었던 명성황후가 어떻게 했었다? 청의 도움을 요청했었다. 비밀스럽게 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청의 군대가 어떻게 됐었다? 이 조선으로 오게 되었었다. 정변을 막았다는 표현도 웃긴 게, 왜냐면 청의 군대가 도착하니까 일본군도 도망가고 이 갑신정변의 주축이 되었었던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도 망명을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급진기아파 망명과 그리고 일본군도 후퇴를 했었다. 근데 이 오정총국 축하연 불에 탔었던 이 일, 갑신정변으로부터 맞은편에 있었던 일본 영사관이 불탔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뭘 하래? 배상금 지불하래 했었던 사건이 일어났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이제 조약을 또 체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성조약. 공사관 불탔으니까 돈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한성조약이고요. 그리고 청나라랑 일본은 서로 어이가 없는 거야. 야, 너네 뭔데 여기 있냐? 너네가 지금 정변 일으키는 거 도왔지? 그거 아니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어쩌라고? 너네 이 조선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조선은 자주국이야. 너네들 뭐 어쩌라고? 이러니까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있으니 앞으로 서로 각국의 군대가 조선으로 올 때는 양국에 알린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었던 것이 바로 텐진조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군대를 파견할 시에는 상무, 양국에 알린다 라고 하는 조약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한 판에 정리를 해 보았었는데요.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세요.